자, 이 교수님 저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전문 분야가 한국 고전 문학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 고전 문학 중에서 주로 소설, 그다음에 산문 이런 네.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고전 문학 공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뭐 세상의 모든 이유라는 게 간단한 거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듣는데 청산별곡이라는 거 있어요. 청산별곡. 청산별곡 다 알죠. 청산의 살을 잃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앞부분은 그런데 중간쯤 가면 사슴이 잠대에 올라셔 해금을 혁언을 들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가사라고 그러는 거죠? 예, 가사. 예. 그러니까 사슴이 장대 끝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어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와, 너무 재밌. 국어 선생님이 대단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엄청 예, 그래가지고 잘하셨나 봐요. 야 내가 나도 국문학을 하겠다. 오. 이러고 이제 청산별곡 때문에 대학에 딱 들어와서 좀 이따 이제 대학원을 딱 갔는데 대학원은 이제 전공을 구분하잖아요. 네. 제가 음치더라고요. 그리고 청산별곡이 시가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한번 청산별곡을 수업 시간에 옛날 그 악보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봤어요. 네. 해보세요 한번. 아,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저를 당시에? 보고 웃어서 저도 지금 악보가 없어 정간보에다가 정보산 이 높이 다 있거든요 옛날식으로 네네네. 오. 다 웃었어요 동료들이. 그래서 아, 난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근데 석사 학위 과정 다니면서 예. 제가 이제 주로 집중을 이제 소설 쪽으로 아, 시가 쪽은 그렇군요. 음치여서 조금 버리고 우리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가워하세요. 0707 문자 많이 보내주고 님께서 계시네. 소개해 네. 주세요. 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방송 듣다가 차에서 못 내린 적 많아요. 이야기가 궁금해서. 송정혜 씨 코너에 많이 나오셨다며요. 맞습니다. 좋은 사람들 송정혜입니다. 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네, 하는데 맞습니다. 목요일 11시에 제가 나옵니다. 예. 홍보 제대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읽어드릴게요. 생명나무님께서 유광수 교수님이 쓰신 고전 사랑을 그리다 읽었어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아, 고맙습니다. 또 7243번님께서 유광수 교수님은 목요일에 나오시는데 특별 출연하시나 보네요. 교수님 입담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얘기를 시작하시면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랑을 그리다. 사랑을 그리다.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다양한 사랑들이 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사랑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각각 구분해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를 옛날 얘기 속에서 쫙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고전 문학하면 학교에서만 배우는 걸로 그렇죠. 저희는 그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읽고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한 건가요, 교수님? 이게 이제 그 너무 도식적인 대답은 옛날을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알아. 이렇게 아하. 이게 단순히 말할 수 있는데 네네. 이 말을 너무 들으니까 진실이어도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뭐 사람 중에 준비 없이 마구마구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무대뽀야 뭐 이런 말을 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는 없다는 뜻이고 네. 대뽀 대포인데 네. 대포가 없다, 뭐 총이 없다, 뭐 이렇게 대충 네, 생각을 네. 했어요. 또는 막무가내야 이랬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일본 말에서 온 네. 거거든요. 네. 예, 우리 최일구 행제님은 아시는데 네. 대포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총포가 없이 일본 말로 이제 대포가 총포니까. 근데 이렇게 최일구 행제님처럼 이렇게 좀 견문이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다 아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그 시대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새롭게 알아야 되는 이야기처럼 그렇죠.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 하에서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면 내가 뭘 하는지를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까먹고 네. 그다음에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심지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명민하고 뭐 훌륭하고 막 엄청난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네. 그런 면도 있지만 매우 단순하고 아. 매우 마음이 약하고 네. 외롭고 네. 슬프고 이런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부를 획득한 분도 공허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권력이 많은 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 뭐를 생각하느냐. 인간이 뭔지 근본적인 예쁜들은 어떠셨는지 우리 부모님은 내 나이 때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어떤 삶의 지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전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고요. 네. 그분들의 삶이 다 들어있고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다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네.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뻐길 필요도 없고 네. 내가 너무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런 걸 알면 그렇군요.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네. 뭐 인생 뭐 있니? 그쵸. 전세니 몰세 우리 같은 앵디님의 정신일 것 같기도 정신이네요.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힘들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럴 때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이제 고전이 필요한 것이다. 네. 온고이지신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네, 있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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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쓰신 책이 있잖아요. 저도 이 책을 오늘 이 책에 대한 얘기 중에서 하려고 그러는 문제적 건데 고전 살롱. 신간으로 나온 책이 문제적 고전 살롱. 이 부제로 여기다가 인간의 본성을 뒤집고 비틀고 꿰뚫는 예, 이런 거예요. 저도 읽어봤는데 가족 기담이고 네. 여러 가지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국어책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유 교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그냥 소개만 한 게 아니고 네. 여기에서 뭔가 이제 통렬한 그 통찰력이라든가 비판력 이런 게 아주 뛰어나시더라고요. 오,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거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됐는데 네. 교수님이 직접 소개 좀 짤막하게 좀 짧게 해주세요. 얘기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왜 우리는 자꾸 옛날을 좀 모르고 또 고전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답답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 해보면 사실은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인간은 이렇다면 이렇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사실은 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네. 학교에서 배우게 할 때에는 학교에 어떤 정책도 있고 국가의 정책도 있다 보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좋게만 보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지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숙했고 학생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있는 그대로 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매우 도식적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상황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그게 매우 기본에 알고 있던 것보다는 뒤집히고 전복적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소설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뭔지. 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옛날 분들은 현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은 현명이라고 제가 했지만 굉장히 다른 식으로 옛날 분들은 어리석을 것이다 이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공자님을 되게 막 훌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시기로 보면 우리 옛날에 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BC 500년쯤 되는 그렇죠. 겁니다. 시기를 딱 잡으면 공자님께서 계시던 때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예. 생각해 보면 청동기 그러면 뭐야? 춘추 전국 시대죠. 그렇죠. 그때가. 예. 그러니까 공자님이 계시던 시대가 청동기 시대인데 우린 석기 시대 그러면 왜 이렇게 팬티만 가슴신이 입은 사람이 돌도끼 들고 막 그쵸, 토끼 그쵸. 잡으러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때 계시던 분들도 충분한 지혜와 삶의 연륜을 가지고 다양한 걸 가지고 사셨는데 네. 그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뿐인 거죠. 네. 즉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다운 것들을 요즘 분들만 고민한 게 아니라 옛날 분들도 최근에 현명한 철학자분들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다 하셨는데 네. 그것들이 좀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걸 잘 모아서 핵심적인 것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맞게끔 이게 중요합니다. 적용시킨다면. 핵심적인 걸 찾고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고 지역마다 사회마다 문화마다 그곳에 맞게끔 잘 적용할 수만 있다면 참 귀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어떤 원형을 찾는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도 해석이 되고 칼 야스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축, 정신적인 네. 축이 형성된 시기가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공자 BC 1000에서 500년. 맞습니다. 자, 이 조로아스터 네. 그거부터 해가지고 공자, 맹자, 플라톤, 예.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인간의 모든 철학의 기본이 다 들어가 네.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때를 축의 시대라 그러면서 그때는 갑자기 인간들이 지적인 능력이 뻥 하고 터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 갑자기 인간이 진화를 확 했는가?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살았던 당대 사회 문화적 구조, 그다음에 경제적 구조가 바뀌면서 다시 말하면 기존에는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고 야 이건 아버지 거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던 거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시족 사회가 부족 사회가 되고 이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섞이고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이 갖게 되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많이 드시고 또 할머님이 좀 그쵸, 몸이 그쵸. 불편하셔도 네네. 그냥 좋은 거 하셔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 사람은 누군데 저래? 라는 생각들이 될 때 이러한 인간의 다툼, 그다음에 그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 바로 그 시대의 그렇죠. 분들인데 그렇죠. 그런 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그때 즈음에 이런저런 사회문화적 경제적 구조 변화가 네네.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네.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옛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그것의 결과 이런 네. 것들을 잘 포착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 바로 이 책 문제적 고전 살롱에서는 옛날 네. 이야기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잘 포착해서 네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 제목을 다시 알려달라는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 읽어보고 네. 싶습니다. 문제적 고전 살롱이라는 제목이고요.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협찬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몇 건까지 가능하십니까? 제가 뭐 여기서 딱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 가능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약속하셨습니다. 베스트셀러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출판사에 저 뭐죠 서점에 나가질 않고 네. 맨날 연구실에만 들어박혀 있어서 저는 네. 쓰기만 하고 나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자, 지금부터 네. 교수님이 작가신데 등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등단은 제가 조선일보에서 뉴웨이브 문학상이라는 거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제 1회로 수상했습니다. 몇 년도예요? 제가 연도 이게 숫자가 약해서 네. 9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 그때 소설 분야로 예, 맞습니다. 등단하셨어요. 제가 진시황 프로젝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예. 그때 그 소설은 이제 그 시대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앞선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금도 상금은 괜찮았겠네요. 1억이었습니다. 와. 네, 알겠습니다. 역시. 자, 지금부터 유광수 교수님께서 우리 고전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TBS 앱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유 교수께서 이 문제적 고전 살롱에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우리 고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옥루몽을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유 교수님이 또 옥루몽 연구로 이 박사 학위를 따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옥루몽을 연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시대는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소설을 쓰면 소설가야 뭐 이러고 뭐 사실은 뭐 돈도 벌고 뭐 명망도 있고 그런데 조선 시대는 소설을 썼어 그러면 저 이상한 사람이야. 내지는 어떻게 양반이 이런 품위 없이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던 건데 그러니까 양반이 소설을 쓰고 이 소설은 내가 썼다라고 기록을 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소설 중에 작가를 아는 경우가 적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양반들이 소설을 자기 이름을 실명을 대고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가들이 나와요. 길게 씁니다. 더더욱 장편을. 짧은 소설들은 조금 이게 달라요. 문학적으로 다른데 긴 의도적인 소설을 쓰는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막 쓰기 시작하고 장편 소설을 쓴 장편을요. 거기에 대고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본 다른 양반들이죠. 잘 썼다, 뭐 했다. 이게 보통 유교 경전에나 그런 평을 하는 건데 그걸 막 평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 댓글을 막 달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디다 달아요 댓글을? 그러니까 책을 읽은 다음에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종이에다 이렇게 써서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 때 그 뒤에다 적는 거죠. 예. 그걸 댓글란이 엮어가지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뒤에다 붙이는 거죠. 또 사실은 그 책이 있으면 평비라고 그래가지고 옆에다 네. 조그맣게 적기도 합니다. 읽으면서 동그라미도 치고 옆에다 자기 의견도 쓰고 이런 식의 어떤 비평들이 있었어요. 근데 19세기에 정말 다른 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양반 지식인이 자기가 소설을 쓰겠다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소설을 창작해냈다는 거예요. 네. 그 작품 중에 그게 19세기에 여러 개의 장편들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옥루몽이 제가 보기에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빠지셨구나. 그래서 이걸 읽었더니 제일 훌륭해요. 제가 저자가 남용노라는 분입니다. 남용노. 19세기 용인에 사시던 분이셔요. 네. 남구만의 후손이십니다. 와. 남구만. 남구만. 예, 남구만 선생님께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잘 기억은 안 나. 옛날엔 그리고 19세기 때만 해도요. 이 책값이 되게 비쌌다면서요?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영노라는 이 분이 소설을 쓰실 수 있게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쓴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책이란 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모으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모으는 게 아니라 책을 모아서 장서를 쫙 해놓는 거예요. 약간 도서관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이런 기물 고동서화 취미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림 그다음에 어떤 그 골동품 이런 것들을 모으기도 하지만 네. 책을 꽉 모아놓고 그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남영노입니다. 자기 집안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부자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기 집안 도서관이 있었던 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또 환경이 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옥루몽의 한 대목을 꽁트로 엮어봤는데요. 어떤 대목인지 유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하늘나라의 별이 문창성이라는 별인데 이분이 이제 선관이세요. 그러니까 남자죠. 근데 이분이 5명의 선녀들하고 재미있게 노니까 옥황상제가 보더니 그렇게 즐겁니? 그래 너희 한번 좀 제대로 놀아봐. 그러면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네. 이 꿈에 이 사람들이 다 지상에 내려옵니다. 명나라 땅에 내려와서 문창성은 양창곡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되고 네. 5명의 여자들은 이런저런 여자들이 돼서 자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상 5명의 여자들을 만나서 사랑하면서 국가의 전쟁도 하고 집안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신나게 사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관직에 올라갔는데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네. 결국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귀양을 가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 오는 그 사이에 집안의 처와 첩이 싸우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네. 생겼어요. 처첩의 어떤 갈등이구나. 네. 지금 이 옥루몽을 여기 소개하신 이유는 제가 읽어보니까 바로 이 여성 인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꽁트부터. 자, 청취자 네. 여러분, 지금 옥루몽 한 대목을 저희가 3명이 있는데 조연아 아나운서, 유광규 저하고 여러 명 잘해보겠습니다. 1인 다역을 하면서 자, 옥루몽 한 대목을 저희 꽁트를 엮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등장인물 양창곡의 처 황부인, 황부인의 몸종 준월, 황부인의 아버지 황강로, 황부인의 어머니 위씨, 그리고 자객할미와 양창곡의 종들. 양창곡이 귀양지에서 벽성선을 만난 후 황성에 돌아와 대원수로 남쪽으로 떠났을 때 그의 집안에 큰 사달이 난다. 그가 없는 집에 귀양지에서의 약조를 믿고 벽성선이 찾아온 것이다. 천상의 선녀가 하강한 것처럼 빼어나게 아름답고 고고한 자태의 그녀를 양창곡의 부모는 물론이고 허다한 종들까지 모두 다 탐복하고 만다. 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야? 우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게 틀림없구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놀라 감탄하지만 딱 한 명만은 예외였다. 바로 황부인이었다. 천한 기생년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황부인은 이후에도 벽성선을 못 잡아먹어 난리였다. 하지만 온 집안이 모두 다 벽성선의 편이었다. 내 아버지는 이 나라 최고의 지휘인 강로고 내 오빠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사인데 저 여우 같은 년은 더러운 기생년 주제 암상을 떨다니. 이런 황부인의 속마음을 잘 아는 몸종 춘월이 황부인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는다. 아이고 슬퍼라. 우리 아씨가 뒤응박 신세가 됐구만. 요즘 벽성선이 하고 다니는 말을 들으니 정말 당돌해서 못 봐주겠어요 마님. 아니 글쎄 항시나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근원이 없는 물이야. 그 물이 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야. 하지만 나와 남편 양창곡이 맺은 인연과 마음은 바다가 변하고 태산이 무너져도 금속처럼 단단하니 문제없어. 이렇게 속삭이지 않겠어요? 내야? 내 인연을?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천한 기생년과 함께는 같은 세상에 못 살겠다. 그러고는 아버지 황강로와 어머니 위씨를 찾아가서 펑펑 울며 하소연을 한다. 아버지, 전 못 살겠어요. 아니 아가, 대체 뭔 일이냐? 왜 이러는 게냐? 남편이 귀양가 있을 때 데리고 놀던 일개 천한 기생년이 집에 들어와 앉았지 뭡니까? 아니 이 인연을 뭐라고 그러더냐? 그년이 얼마나 요사스럽고 음란한지 그 요망스런 교태로 집안 사람들을 다 홀려버렸어요. 어찌나 강교하게 웃으며 아부를 하는지
온 사람들이 다 저를 무시하는 눈길로 바라만 봐요. 멋이라. 게다가 고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쎄. 황 씨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야. 내가 어찌 처와 첩의 분수를 차려서 그 아래가 되는 것을 감수하겠어. 라고 하지 뭐예요. 차라리 소녀가 먼저 주고 이 모든 꼴을 모르는 것이 낫겠어요. 아가 걱정 말거라. 남만 정벌하러간 네 남편 돌아오면 내가 잘 말해서 네 눈앞에서 천한 기생년을 썩 없애라고 하마. 알겠지? 하지만 위 씨는 생각이 달랐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당신. 당장 우리 딸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지금 입에서 나와요? 결국 어머니 위 씨의 사주를 받은 황 부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벽성선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아씨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아는 할미가 있는데 일 하나는 아주 말끔하게 처리할 겁니다. 아씨는 돈만 두둑이 준비해 주세요. 어느 날 밤 자객 할미가 벽성선이 자는 방으로 잠입한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할미는 잠시 주저한다. 아니 강교한 기생년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 베이브를 덮고 잔다고? 아니 그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잠자는 벽성선의 얼굴을 비치자 깜짝 놀란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그런 음란한 행실을 한단 말인가? 의아스러운 의혹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지만 그래도 자객 할미는 제가 할 일을 하려 한다. 비수를 높이 쳐들고 내려 찍으려는 순간 멈칫한다. 아니 저건 할미가 본 것은 벽성선의 팔뚝에 찍혀있는 선명한 주황색 앵혈이었다. 자객 할미는 확신한다. 이 여인은 절대 투기했을 리가 없다. 절대. 결국 할미는 잠자던 벽성선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듣는다. 할미는 황 부인과 춘월이 거짓으로 살인을 사주했음을 알고는 달려나가 몸종 춘월의 코아기를 잘라버리는 것으로 제가 속은 분풀이를 한다. 뭐 한밤중에 늑대도 울고 자객 할매가 그러니까 벽성선이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앵혈이라는 을 보고 네. 저 여자는 절대 투기할 여자가 그렇습니다. 그런 여자가 아니다. 네, 네. 앵혈 뭐예요? 앵혈이라는 게 앵무새의 피라는 건데요. 19세기까지 이게 이제 궁궐에서 궁녀를 들이면 궁녀가 이게 성관계를 미리 했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왕 입장에서나 그렇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감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궁중에 비속처럼 내려오는 건데 앵무새 피를 팔뚝에 떨기는 거예요. 아. 떨겨서 그것이 그냥 흐르지 않고 네. 그대로 점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이 사람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굉장히 본것 많지요. 같아요. 중국 네. 영화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진짜 예전 고전 영화에 보면은 그런 피로 그렇습니다. 흐르면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예 어릴 때부터 이제 앵혈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네. 하나의 게 방법. 그다음에 미리 점을 이제 앵혈을 찍는 거예요. 찍어놓으면 그대로 있는데 성관계를 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미신적 속설이지. 그러네요. 뭐 이게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옛날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돼서 된 거죠.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네. 벽성선이라는 이 기생이 사실은 양창곡하고 사귀었어요. 귀향지에서. 귀향지. 예. 그 양창국이가 귀향을 갔는데 거기서 거기서 벽성선하고 만났습니다. 예. 본부인은 여기 집에 있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첩이란 걸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얻어가지고 잘 해서 이제 어떻게 당연히 동침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였거든요. 네. 첩이 될 거고. 그런데 벽성선이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내가 안 하려는 이유가 무슨 성관계를 싫어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저히 나는 당신하고 나하고 진짜 마음이 통했다면 이러시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옥루멍은 요즘 말로 하면 리얼리티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쭉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양창곡이 계속 헌물을 켜다가 돌아옵니다. 네. 돌아왔다가 남만으로
출정을 하죠. 벽성선이 딱 돌아와서 네. 계속 이제 투기를 통해서 막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할미가 이제 주기로 딱 간 건데 네. 어머 이 여자가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보고 할미가 어머 이렇게 예쁜 여자가 투기했을 리가 없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이상한 관념이에요. 그러네요. 예쁜 여자는 투기할 리가 없다. 겉모습만 보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네요. 겉모습을 통해서 속마음을 판별하는 옛날에는 인간의 속마음이 제대로 훈련되고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속을 알 수 없으면 겉을 보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조금 복잡한 얘기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데 속을 잘라서 무엇인가를 보겠다. 우리 한의에서도 뭔가를 자르고 네. 속을 베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속에 고름이 있어도 그거를 짜내면 되잖아요. 그게 옥체나 임금이나 딴 사람을 이 괴롭혀서가 아니라 잘라서 빼는 것 자체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겉이 잘 돼 있으면 속이 잘 왕성하면 겉도 잘 됐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는 마음도 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쁜 얼굴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이 속이 그렇습니다.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예. 했군요. 그두 번째는 딱 가서 보니까 딱 앵열이 찍혀 있는 거야. 아니 이 여자는 성관계도 안 한 여자인데 백퍼다. 어떻게 투기를 하겠는가. 네. 양창곡과 무슨 성적으로 맺어져서 이게 알랑방구를 끼고 네. 투기를 하고 이게 정상인데 안 그랬잖아. 거짓이군. 이라고 확신하고 알고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아로님께서 느낌이 설민석 역사교실 19금 버전 같다고. 그 이 뒤의 내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창곡이 돌아와서 집안의 문제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한 이 어머니 위 씨와 네. 이 황부인이 귀향을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이 공포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투기한 거 잘못이구나.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포 체험의 핵심이 뭐였냐면 아주 묘한 거였어요. 아주 묘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러 왔던 할미가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고 막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할미는 이미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갔어요. 그쵸. 분풀이도 했고요. 그 네. 종에게. 그리고 할미가 자기를 죽이러 올 필요가 없는데 계속 고민하고 더 중요한 건 이 황부인이 자기가 사주는 했지만은 할미를 따라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할미가 그 벽성선을 죽이러 가는 것 같은 장면을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즉 이런 식의 황부인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황부인이나 벽성선이나 사실은 똑같이 남성인 양창고 가부장 하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뚱 이렇게 나오니까 글쎄 그러는데 황부인이 벽성선을 투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투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디나 처가 있고 첩이 있잖아요. 누가 더 세냐 그냥 단순히 권력적으로만 처가 무조건 셉니다. 본처. 그냥 무조건 셉니다. 그냥 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세요. 처분은 어떻게 하냐? 처가 데려다 막 때려도 되고 심지어 고문을 해도 되고 쫓아버려도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편이 그거를 간섭하면 오히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그거는 딱 분리돼서 집안일은 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양창곡은 어떻게 하느냐? 집안의 모든 주도권, 이걸 가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도권을 다 누구에게 줬냐? 첩들에게 줬어요. 그래요? 첩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그 황부인이 피해자. 완벽한 처음부터 피해자입니다. 그러네요. 자,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양창곡이 네. 윤부인이라는 사람, 황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맨 처음에 결혼을 누구랑 하려고 그러냐면 황부인의 아버지인 황강로가 결혼을 딱 제의했어. 근데 황강로가 싫어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몰래 윤상서의 딸인 윤부인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이 윤부인이 돼요. 네. 자긴 둘째 부인이 됩니다. 황부인이 굉장히 막대먹은 나쁜 여자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까 조윤아 아나운서님 잘해 주셨던 것처럼 대단한 집안인데 네. 투기를 한다면 누굴 투기를 해야 되느냐. 첩들을 투기할 필요는 없어요. 첩들은 혼내면 되지. 첫 번째 처를 혼내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쵸. 절대로 첫 번째 처가 된 윤부인에 대해서는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황부인은 뭘 한 거냐. 내가 처인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첩에게 그러지 말라고 한 건데 이 남편인 양창국은 누가 예쁘냐? 첩이 더 벽성선 예쁜 거야. 이쁘겠죠. 그러니까 그 법도를 어기고 얘네 편을 계속 들어주는 게 투기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교수님 안 쉬고 막 얘기를 하세요? 몇 시간까지 이렇게 하세요? 많이 해본 적은 없으나 3시간. 3시간. 제가 해본 거. 힘들면 저 잠깐 누워 계시든가. 너무 힘드신데 이게 원기 보충하시라고 고맙습니다. 비타민 예? 예, 이따 좀 고맙습니다. 드시고. 자, 유광수 교수님과 지금 옥루몽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옥루몽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뭐 굉장히 긴 소설이니까 여러 부분에 있죠. 오늘 드린 말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실제로 당대의 모든 삶의 시스템이 남성 위주였는데 네. 그 시스템 하에 살면서 그것이 그런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싸움은 여성과 여성끼리 싸움으로써 대리전처럼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문제로만 치환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거를 옥루몽은 매우 리얼리티 있게 잘 보여주고 있는 약간 작품입니다. 을들의 싸움 같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 둘은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싸우고 실제로 이제 그 황부인이 나중에 당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일들이 마치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렇게 정한 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집안에서 네.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이러한 비극과 슬픔이 나왔다. 그렇군요. 뭔가 양반들 세계에 뭔가 자각이 되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예. 그렇습니다. 네, 문자 하나 소개할까요? 6840번님께서 문제적 고전살롱 옥루몽 책 신청해 봅니다. 양반 지식인의 소설 남영로의 옥루몽 역시 맹모 삼천지교네요. 겉과 속이 한결같다는 여성인권 주제인가요? 허라 포에버 1960 포에버 TBS 포에버 네. 3번 포에버 외쳐주셨어요. 노래 네. 지금 이승철 씨 들으면서 교수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오늘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출판사하고 얘기를 해서 문제적 10권을 오후 선물로 보내드린답니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 자, 네, 문제적 고전살롱 고전살롱. 저자 유광수 네, 작가 교수님 네. 책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방송 끝날 할게요. 때까지 저희들이 문자 받을 테고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드는 샵 0951 TBS에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유광수 교수님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또 한번 좀 나와주셔서 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이 뭔가 고전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혜 메시지 같은 이런 거? 거를 이야기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책을 그렇습니다. 읽는다는 네. 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옥루몽하고 이제 두 번째로 장화 홍련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올라갔는데 짧게 지금부터 최대한 짧게 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네. 장화홍련전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사실을 가지고 소설화시킨 겁니다. 네. 17세기에 전동흘이라는 분이 철산에 가서 있었던 겪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된 거죠. 장화홍련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장화홍련은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적 본질을 다들 관가하고 계셔요.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도대체 장화와 홍련이 죽기까지 그의 아버지는 왜 가만히 있었냐라는 겁니다. 계모가 와서 장화 홍련을 너무너무 장화와 홍련을 괴롭혔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괴롭힌 이유가 뭐냐면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장화 홍련은 여자니까 시집 보내면 돼요. 근데 나이가 차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계속 안 보내 아버지가. 그리고 심지어 전처가 장화홍련의 친모가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때 되면 제발 좀 시집을 좋은 데 보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보내요. 그럼 장화홍련이 어려서냐? 아닙니다. 결혼해서 지금 시집 가고도 남을 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시집을 안 보내요. 끝까지 안 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달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귀신이 되어서 나오게 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집안의 비극을 만들어낸 계모도 혼내고 다른 사람을 다 징치하는데 장화홍련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의 아버지인 배자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그러네요. 시작이자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대체 배자수는 왜 시집을 안 보냈는지에 네. 대해서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판결했던 모든 사람들은 배자수에게 잘못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굳이 잘못은 너는 어쩌다 장가를 잘못 들었냐? 그것도 다 여자 탓을. 예, 넌 왜 아하. 그 어떻게 저런 여자를 자가해가지고 너 좀 덕성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장화홍련은 원혼이 되어서 정말 자기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 탄식과 피곤함과 괴로움을 얘기했지만 네. 지금까지 이 원혼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인 배자수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 피 맺힌 그쵸. 죽음의 한을, 슬픔이 네. 한이 풀릴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다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걸로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그럼 거군요. 그 시대에 조선 시대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그렇죠, 수도 그렇죠. 없고 제가 본 많은 기록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가장 책에 큰 좀 이유가 더 담겨 있나요?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문제적 고전썰. 방송에서는 제가 할 수 없는 네네. 충분히 담겨 있다고 그렇군요. 말씀을 이 드렸습니다. 책에 보면 방송에서는 차마 얘기 못할 네.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그렇다고 뭐 많더라고요. 없는 얘기를 만들었거나 그렇진 않으셨겠죠. 있는 그대로 보시면 차근차근 다 깨달으실 수 있고 네. 찾으실 수 있는 이야기들로 담갔습니다. 네. 장화홍련전이 17세기 조선 철산? 예, 철산 지역에 철산이 어디에? 함경도? 아니요 저기 저 강원도 강원도? 쪽에, 예. 실제로 이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그런 기록물들이 한문으로 된 기록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장화홍련이라는 소설이 된 거죠. 소설이 된 거는 제가 19세기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전동흘이라는 사람의 생물연대를 대충 하면 네. 효정 때 됐으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